최근 안보 동향을 살펴 정세를 전망합니다.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최근 미국의 핵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핵무기 확산 저지에 앞장섰던 미국이 최근에는 핵무기 확장을 예고했죠.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미국의 핵 전력입니다. 네, 북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핵 정책을 알아볼 텐데요. 자, 최근 이슈부터 좀 짚어볼게요. 미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루 걸러 2차례 연속 쏜 거는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미국은 이번 시험 발사를요, 정량적인 시험 발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략 무기는 그 시험 발사만으로도 커다란 상징성과 파급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성능 시험 목적의 시험 발사라고 보기보다는요, 다층적인 전략적 메시지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5월 27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실패한 지 9일 만에 미국이 시험 발사를 했다는 점에서 네. 북한에 대한 좀 경고의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국제 정세 변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의 성격, 그리고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한 핵 우산 지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연속 발사는요,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미국의 핵 능력의 신뢰성을 또 제고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차 없이 바로바로 쏠 수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예. 미니트맨 3라고 하니까 무슨 마블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어떤 무기인가요? 미니트맨은 아주 네. 기념비적인 무기입니다. 이게 1970년부터 배치가 됐으니까 벌써 한 반세기 넘게 운용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상 발사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ICBM이라고 하죠. 네. 이게 미니트맨이 사실 이 여러 미사일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미니트맨 3니까 사실 그 전에 1, 2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1961년도에 미니트맨 1이 나왔는데요. 미니트맨 2가 중간에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제어 컴퓨터를 그때 넣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나온 ICBM을 여기다 넣기 시작을 했어요. 2부터? 네, IC를 넣었는데 이 당시에 아직 민간 산업의 수요가 크지 않던 시절이어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IC의 20%가 이 미니트맨에 넣을 정도로 그 당시 초창기 반도체 산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는 그런 ICBM이고요. 네. 지금 이 미니트맨이 대략 한 400기 정도가 남아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만 배치되어 있고, 미국의 노스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같은 사람이 좀 적게 사는 그런 중부 벽촌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니트맨 3에 탑재되는 이 핵탄두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W78이나 W87이라는 그런 핵탄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다 수소폭탄이고요. 그 위력이 한 대략 300킬로톤급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의 이 킬로톤이라는 거는 우리 핵폭탄의 위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똑같은 위력의 이 TNT가 어느 정도 양을 터트리면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걸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은 TNT 약 한 15,000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300킬로톤, 30만 톤의 위력이니까 그때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20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원래는 이 미니트맨에 이걸 하나만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개까지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3개까지 탑재해서 쭉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이게 갈라져 갖고 3개의 목표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사실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100배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죠. 예. 하지만 지금은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서 미사일 하나당 핵탄두 하나밖에 못 실도록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만 갖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 제한이 풀리면은 3개까지 실을 수 있다. 그리고 50년 동안이나 운용되고 개량되어 왔으니까 네. 얼마나 또 명중률이 좋겠습니까? 아주 신뢰성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적국에게는 이게 언제 나올까 굉장히 두려운 무기죠. 이게 필요하면 우리 핵탄두 1개뿐만 아니라 2개, 3개도 실을 수 있다. 네, 그걸 또 굉장히 우리가 400개나 갖고 두려워요. 얼마든지 떼어줄 수 그러니까요. 있다. 야, 이거 거의 뭐 인간이 가늠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지난 5월에 미국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임계 이하 핵실험을 했다. 이게 약 3년 만이고 또 향후 실험 빈도를 더 높이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임계 이하 핵실험이라고 하니까 그럼 임계 상태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물이 겁니다. 끓는 것처럼 뭐 그런 네, 기준이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딱 급격한 변화가 있는 이걸 영어로는 크리티컬이라고 하는데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자폭탄 같은 핵폭탄 안에 집어넣는 핵물질이 어느 이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느 이상을 집어넣으면은 일단 거기에 딱 점화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연쇄 반응이라고 해서 따다다다닥 이게 이 확산이 되면서 이 핵물질 전체가 다 타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하는데 요 딱 기준이 되는 그 경계 요 양을 갖다가 임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적게 넣은 것이 바로 여기선 임계 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준임계라고도 하고 뭐 미임계라고도 하는데 서브크리티컬한 양입니다. 100을 채워야 되는데 한 네. 8, 90, 95, 99. 네, 그 이하만 채운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딱 점화를 하더라도 이 폭발력이 완전히 다 발휘가 되지 않고 조금 타다가 픽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풀 스케일로 폭발을 시키지 않고서도 핵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죠. 아니 폭발을 다 안 시키는데 그게 무슨 핵실험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죠. 네, 사실 요즘 중요한 거는 이미 기본적인 핵폭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지식은 있고 이걸 갖다가 얼마나 정교한 기폭 장치를 만들고 또 새로운 설계들을 만들어 갖고 이 똑같은 핵물질이어도 더 효율적으로 폭발을 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더 소형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점에서 개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임계 이하의 핵실험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뭐 티내지 않고서 핵폭탄을 지금 개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인데 미국의 핵 정책 기조에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는 핵 군축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핵 저지가 아니라 확장하는 쪽으로 정책으로 변화를 주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뭐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미중 간 전략 경쟁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다 최근 그 북러 간의 어떤 밀착 연대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진영 간 대립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이 미국이 적대국 또는 경쟁국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들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미국의 위협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 공격을 먼저 당하지 않는 이상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주변국들의 핵 능력 고도화로 인해서 현재 미국 조약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미국 핵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 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좀 급하다고 판단하는데 러시아의 그 가장 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조약도 새로 맺고 군사 동맹 관계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두려운데 러시아가 원래 핵무기 강국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저러다 말겠지. 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저희가 아시는 같이 군사 협정까지 수준까지도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러북 간의 관계가 한 단계 좀 발전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냉전 시대에는 그 동맹국이었던 그 소련과 북한이요. 소련 붕괴 이후에 약간 좀 관계가 소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계기로 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다시 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어떤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과의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좀 국제사회 진영과 대립 상황은 어떤 북러 간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고요. 더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군사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제 북한이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전술 핵잠수함 그리고 군 정찰 위성 등과 관련된 그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도요. 좀 점진적인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보면은 이제 기술을 주더라도 핵심은 안 준다. 원래 그 나라는 그렇다라는 그 전문가들 분석이 많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그게 유효할까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일단 군사 협정이라는 어떤 명시적인 그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요. 급속도는 아니지만 좀 점진적으로 그 양국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핵심 기술의 핵 이전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밀착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그래도 뭐 전시 상황에서 자동 개입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의 뭐 전문가들의 90% 이상 얘기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전문이 공개되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 주변으로 전략 자산을 잇따라 투입했다고요. 미국의 파워풀한 전력이라고 하면 역시 항공모함 전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티어도 로즈벨트호가 우리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이제 한미일 연합 훈련도 했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뭔가 이 시위를 위해서 뜨게 되는 중요한 폭격기로서 이 B-1B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격기인데요. 이게 역시 괌에서 우리 영공 쪽을 쭉 순항을 하면서 역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죠. 그러면 미국이 이제 핵 저지가 아니고 핵 확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싣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 구체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래도 최근 분위기가 점점 더 이 기존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NPT 체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5대 핵 강국에 뭐 거기에 플러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무긴 하지만은 이들 세 나라는 아무래도 용도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인도나 파키스탄은 자기들끼리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철저히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원칙을 갖고 이제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북한이라는 이 존재는 이걸 공공연하게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데 지금 쓰겠다고 위협을 하고 점점 더 강도 높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불안한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의 핵 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기존의 냉전 시대와 냉전 종식 이후에 맺었던 여러 가지 군축 협상에서 탈퇴하면서 이걸 고도화시키는 작업들. 원래 이 ICBM에는 이 미사일 하나당 핵탄두 하나만 싣기로 했었는데 러시아는 그것도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탄두 미사일들을 공공연히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또 잠잠하나 싶었더니 중국이 요즘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핵물기들을 갖다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작년까지 한 400개 정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올해 500개 정도 늘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고 하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만으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러시아, 중국까지 나서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상황에 인식에 이르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확대해서 강대강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핵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핵우선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좀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뭐 지금까지 한미 간의 확장 억제력 강화 노력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고조되고 있는 그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 때문에 안보관계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할 건 앞으로 이제 한미 동맹 간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더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국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너무나 이렇게 편승하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한국이 동맹 파트너로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와 연계된 어떠한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의 강화 또는 동맹의 결속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 상호 간의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요.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신뢰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맥락을 참 이해를 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미국의 어떤 변천사라고 해야 될지 핵 전략의 발전 그 역사 이런 걸 좀 짚어주신다면요. 미국은 1945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또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까지 독점적인 핵 우위를 유지해 왔는데요. 냉전 초기에 소련이 핵무기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억제 전력을 발전 보완시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 대량 핵보복에 대한 위협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이제 확고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대량 보복 전략을 추진하게 되고요. 미국과 소련의 핵 능력이 대등해진 이후에는 그 상호 간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면적인 핵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네. 핵 균형과 상호 억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 핵 전략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소련과 미국이 핵 군비 통제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핵무기 감축 등과 같은 국제사회 핵 비확산 노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이 다시 구조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핵 군축에서 핵 확장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통합적 억제력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요. 핵전력과 최첨단 재래식 전력이 융합된 통합적인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첨단 재래식이라고 하니까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럼 제가 이거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3대 핵 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3대 핵 전력이 뭐냐라는 부분과 지금 뭐 첨단 재래식 이런 말씀도 쓰셨잖아요. 그럼 지금 21세기인데 그동안 현대화가 안 됐었다는 얘기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냉전 종식 이후에는 아무래도 평화 모드에 젖어갔고 이런 점을 많이 밀어놨었죠. 아까 미니트맨 3가 50년 넘게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방금 3대 핵전력 얘기해 주셨는데 영어로는 이걸 트라이아드라고 합니다. 트라이아드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ICBM, 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를 의미합니다. ICBM은 주로 이제 지상에서 쏘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얘기하고 SLBM은 잠수함에서 전략 핵 잠수함에서 은밀히 바다 한가운데 이제 수중에서 발사하는 이런 미사일이고요. 전략 폭격기는 말 그대로 이 핵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적진 깊숙이에 떨어뜨리는 그런 폭격기를 의미하죠. 이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전력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은 ICBM 같은 경우는 일단 50년 넘게 쓰이던 이 미니트맨을 갖다가 이제 새 기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LGM-35A 센티널이라는 이런 새로운 ICBM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2029년부터 교체에 들어가서 2075년까지 완전히 미니트맨 3를 대체하기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핵탄두도 신형으로 교체하고 그 안에 여러 장비도 교체하고요. 그 SLBM 같은 경우가 사실상 핵심 핵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조금 연식이 덜 됐습니다. 요건 조금 더 새 거인데 이거는 재밌게도 미국과 영국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핵 전력을 갖다가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에도 들어가고 영국의 벵가드급 원잠에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오하이오급엔 이런 게 24개나 들어갑니다. 24발이 들어가서 역시 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개량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여기 들어가 있는 핵탄두가 미니트맨보다도 더 강력한 한 475킬로톤급의 핵탄두가 8발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위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게 공중으로 쏘면은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재진입하는 요걸 재진입체라고 하는데요. 요게 얼마나 정교냐에 따라서 명중률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도 개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 폭격기는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이것도 장수만세 무기로 유명한 B-52. 네. 이것도 50년대 배치돼 갖고 계속 70년 넘게 쓰이고 있는 B-52가 여전히 있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핵폭탄이랑 순항 미사일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이 스텔스 B2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핵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B2는 너무 값이 비싼 폭격기고 그리고 B-52는 너무 역시 오래됐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로 스텔스 성능도 좋으면서 운용비도 싼 지금 B-21 신형 전략 폭격기가 곧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략 폭격기 전력도 훨씬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핵무기는 1945년 미국이 진행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나치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비밀 첩보 부대를 만들었었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며 막을 내렸죠. 만약 미국의 원자폭탄이 아닌 독일의 원자폭탄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미국보다 먼저 원자폭탄 개발을 추진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핵 레이스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었는데요. 맨해튼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했던 비밀 작전 덕분이었죠. 1942년 미국은 독일보다 먼저 핵 개발을 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2년 전인 1939년에 이미 핵분열을 발견하고 우라늄 클럽을 만들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미국은 독일의 핵 개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과학자와 군인으로 편성된 비밀 부대, 알소스 부대를 창설합니다. 알소스 부대는 어떤 상급 부대에도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베스터드 부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면면도 화려했죠. 먼저 알소스 부대를 이끈 사람은 전직 과학교사 출신이자 용맹무쌍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출신인 보리스 패시 대령이었는데요. 에너지가 넘치고 다소 무모한 기질이 있었던 패시 대령은 독일의 원자폭탄 계획을 주도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물리학자 세뮤얼 구드스밋은 유대인 혈통이었기에 누구보다 히틀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나치 과학자들을 신문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고 유럽의 언어에 능통했으며 독일의 최고 물리학자들을 친구로 두고 있었죠. 독일 우라늄 클럽에 참여한 양자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도 한때 가까운 사이였지만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뒤로 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암살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알소스 대원 중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모버그입니다. 그는 무려 10여 개의 언어를 구사했고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버그 교수라고도 불렸는데요. 국가에 헌신하길 바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알소스 부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과학자들에게 다가갔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 비밀을 술술 털어놓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중요한 임무가 하달되는데요.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를 암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944년 12월 18일 하이젠베르크는 물리학 강연을 위해 스위스 취리 연방공과대학교 강당에 들어섭니다. 강연장 두 번째 줄 좌석엔 하이젠베르크의 강연을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된 스위스 대학원생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알소스 부대원 모버그였죠. 버그는 열심히 필기하며 강연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코트 호주머니 속에는 권총과 청산가리를 숨긴 채 하이젠베르크를 암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 하이젠베르크에게 접근해 원자폭탄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기 시작했죠. 하이젠베르크는 버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두운 밤중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때가 암살을 실행할 완벽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버그는 하이젠베르크를 암살하지 않았는데요.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이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미국은 알소스 부대가 수집한 정보들로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핵 관련 기술이 소련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1945년 초 전세가 연합군에 우세하게 돌아갈 무렵 연합군은 독일의 핵실험 거점이었던 하이거로흐를 점령합니다. 이곳에서 알소스 부대는 교회 아래 작은 동굴에서 시험용 원자로를 갖춘 나치의 핵실험 기지를 발견하는데요. 대원들은 시설을 해체한 뒤 장소를 파괴했고 이후 핵 연구를 위해 개조된 섬유 공장과 건물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5명의 과학자들을 찾아냈고 방앗간과 들판에 숨겨있던 우라늄과 중수를 확보했죠. 그리고 오물로 뒤덮인 드럼통 안에서 독일의 원자폭탄 계획에 관한 전체 문서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보리스 패시 대령은 당시 알소스가 잭팟을 터뜨렸다며 워싱턴에 전보를 보냈죠. 이후 알소스 부대는 추적 끝에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독일의 우라늄 클럽 과학자 10명을 체포했고 이들을 영국의 파몰에 억류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이로써 독일의 핵 개발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죠. 이처럼 맨해튼 프로젝트의 성공 뒤에는
독일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알소스 부대의 첩보 작전이 있었습니다. 알소스 부대의 첩보 작전처럼 어쩌면 지금도 어디선가 비밀 작전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미국의 핵 전략 짚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강화를 예고한 데는 중국과의 패권 구도가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뭐 아까 중국이 잠잠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현재 급속히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이 확보한 그 핵탄두 수는 약 500여 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1월 대비 약 90여 기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현재 이런 확보 속도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약 1000여 기를 확보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핵탄두 확보와 연계해서 핵탄두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 전력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본토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네. 또 이와 연계해서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 그리고 전략 폭격기의 능력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핵탄두를 필요한 그 투발 수단의 어떤 첨단화는요, 중국이 자국의 어떤 핵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의 이런 핵 전력 강화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핵 전략을 좀 공세화시키는 어떤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핵 전력을 공세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어떤 전략을 대부분의 이제 공세한다? 핵을 확보하는 국가들은 좀 국제사회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방어적 목적으로 논리를 많이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능력이 우리가 확장하게 되면은 이제 방어적 수단에서는 때로로 공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여건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핵 전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핵 전략까지도 공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저는 미국일 줄 알았는데 러시아더라고요. 러시아. 그동안 공공연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해왔고 최근에 전술 핵무기 훈련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나토가 대응한 상황인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항상 냉전의 이 최전선은 유럽이었고, 그리고 러시아는 항상 미국보다 질적으로 약간 떨어지더라도 양쪽은 앞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씩 더 많은 양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창고에만 썩히고 있었던 그런 물건으로 생각돼 왔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가 그걸 다시 꺼내서 갖다 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최근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유럽 내에서 나오고 있고, 유럽에는 미국 이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하는 두 개의 또 핵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 두 핵강국도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전력을 높여야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인 이 스톨텐베르크가 이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자꾸 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나토 내에서도 핵전력 강화가 이제 테이블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뭐 이게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은 나토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조만간 이것이 중요한 현안 의제가 될 것이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제 정세로 하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위협은 북한일 겁니다. 지난 4월에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모든 미사일의 핵무기화를 실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 뭐 고지것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북핵 위협이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김정은이 딱 방송에서 공개한 것이 북한의 표준화된 이 핵 모듈 탄두가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화산 31형이라고 요만한 이 핵탄두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거기 옆에 실려 있는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이게 크기가 굉장히 작아갖고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투발 수단, 뭐 방사포부터 탄도미사일,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딱 들어가기 적당한 사이즈로 얘네가 만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충분한 안정한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갖췄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지금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특히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에 이걸 핵 폭발을 시키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얼마나 소형화시키면서도 충분한 폭발력이 나오게 하냐라는 거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나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네. 또 궁극적으로 이게 궁극의 무기라고 하면 역시 ICBM이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이미 우주 공간에 나갔다가 이게 다시 지구상으로 진입하면서 이게 폭발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재진입체라고 재진입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만들면 중간에 다 타버리거든요. 타버리고 그냥 폭발도 안 하고 터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재진입체 같은 민감한 기술까지 북한이 확보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말은 저렇게 하지만 덜 완성된 기술이고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의 협력이 기묘해서 자꾸 저렇게 북러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2017년에 9월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북한 영변 핵시설 내에 새로운 핵실험 경수로가 가동에 들어갔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실험용 경수로 작동은 실험 준비를 위한 징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실험 날짜를 좀 예단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북한이 처해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한 좀 그 시기를 좀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북핵 문제와 연결해서 직접적인 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한 11월 전후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최근 그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어떤 밀착 관계가 좀 명시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위한 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중국 변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러북 간의 이런 밀착 관계가 반드시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핵실험을 실험하게 할 경우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 대한 피해 그리고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핵실험 시행 여부 그리고 시기를 좀 조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핵실험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기존에 공개했던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 핵탄두의 완전성 검증을 위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자 한미 간의 공조 체제도 더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과 미국은 제3차 핵협의 그룹, 그러니까 NCG라고 하더라고요.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동 지침 문서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핵협의 그룹이라는 말이 좀 낯설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실 겁니다. 2023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발표된 것이 워싱턴 선언인데요. 그 당시 미국이 한국의 더 높은 수준의 확장 억제를 갖다 약속을 하면서 한미 간의 상설 우리 고위급 협의체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핵협의 그룹이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위협에 대해서 양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그래서 차관보급 인사들이 서로 대략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착착착착착 같이 논의하고 뭔가 결정상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대화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 지침 문서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 지침 문서에서는요,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고 실제로 북한 핵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과 한국이 준수해야 되는 원칙과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 지침에서 강조된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일체형 확장 억제 능력 협력 강화 필요성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이 융합된 어떤 그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는 향후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추가 회의를 통해서 일체형 확장 억제 구현을 위한 양국 전력의 어떤 통합 운영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고요. 이번 8월에 계획되어 있는 의지 자유의 방풀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을 하고요. 이번에 마련한 공동 지침을 적용한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핵 전력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은 이 핵 전력 운영에 있어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걸 갖다가
절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미국이 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저희가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통합 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또 여러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뭐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북의 핵시설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갖다가 통합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중요 핵 전력을 포함한 자산들과 함께 북핵 대응하는데 협의를 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역시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그럼 이 역할을 분담하냐에 대해서는 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성 정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북핵 지하 발사 시설 중요한 게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어느 산 밑에 있다. 이거라면은 한국이 가진 이 최첨단 재래식 전력, 이렇게 우리 현무4라든가 요즘 개발하고 있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로도 관통이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유사시에 한국군이 때리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네, 만약 북한 기지의 방어력이 너무나 강해갖고 우리의 갖고 있는 자산으로 공격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미국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핵 미사일, 핵 관통탄이 있는데요. 이게 B-61 모드 11이라고 이 강력한 핵 관통탄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맡아서 처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한미가 이렇게 나갈 거라는 방향을 일단 제시해 준 거다. 큰 네.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공화당안에서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거의 뭐 토론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전술핵, 전략핵.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략핵, 전술핵. 네. 전술핵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전장에서 사용하는 걸 이제 전술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장에서? 네. 전장에서 전투를 치를 때 어떤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 우리가 전술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요 목표가 실제로 뭐 밀려오고 있는 적군이라든가 적의 주요 장비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보다 더 큰 차원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시설이라든가 후방의 중요 기지라든가 아니면 뭐 군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적의 산업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 통신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을 박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표를 때리는 무기가 전략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술핵이 좀 더 즉각적이고 전략핵이 전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뭐 네, 그런 차이? 그러다 보니까 위력의 네.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걸 터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대략 이게 기준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100킬로톤, 그러니까 10만 톤, TNT 10만 톤 규모보다 작으면은 대략 그게 전술 핵무기로 분류가 되고요. 후방의 그런 전략 목표들은 대략 한 그런 수십만 톤에서 수백만 톤급, 메가톤급이라고 하죠. 보통 이 정도 급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전략 핵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옛날 기준이긴 해요. 이거는 사실 이게 상정된 것이 냉전 시대에는 이 소련군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로 해서 쏴야 되니까 한 100킬로톤 정도는 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군대 사이즈들이 많이 작아지고 더 민첩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요즘은 대략 한 수 킬로톤에서 수십 킬로톤 정도의 이제 핵무기들이 보통 전술 핵무기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전술핵이라는 게 전장에서 쓰는 그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대규모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요즘 뭐 대만 쪽에서의 위협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어떤 도발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술 핵도 그런 필요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술 핵을 다시 꺼내들 필요가 네.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화제가 된 게 주한미군의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91년이 몇 년 전입니까? 33년 전이죠. 33년 전에 네. 이미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 선언을 하고 모두 철수를 맞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철수했는데 한반도 전술 핵무기 배치론이 다시 나오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자구적인 노력과 병행을 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자구적 노력의 이날로 최첨단 재래식 전력 확충을 통한 삼축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핵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이라 하더라도요, 재래식 무기는 핵 전력을 억제하는 데는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기서 확장 억제된 신뢰성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자국의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대한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그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 제고 측면에 있어서 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되는 상황, 그만큼 한반도가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무래도 핵심적인 거는 이 전쟁 초기에 북한의 수많은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력적인 방사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또 특징은 북한은 이런 것들을 다 지하 갱도에 아주 철저하게 요새화시켜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 제거하는 목적으로 전술핵무기가 쓰여야겠죠. 저희가 이제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런 시설들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시켜야 하는 압박을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북한이 그만큼 도발할 수 있는 여력을 줄이는 효과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그런 위험한 목표들을 제거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점은 사전에 좀 저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어떤 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네. 북한 핵 기업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의 수단임을 명확하게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핵 기업을 억제함으로써 영내 안정적인 안보 환경 질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하는 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냉전 이후 핵무기가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핵무기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향후 세계 안보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국제사회 진영 간 대립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영향력 확대 측면과 연계해가지고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진영 간 핵무기 연대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협정이 이루어지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국제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러시아는 더 강력한 핵무기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국제사회 진영 간 핵무력 연대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은 핵균형을 통한 상호 억제의 역학구도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핵 정책은 사실 한반도 안보랑 뗄 수가 없잖아요.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 이런 핵 확장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이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국가들 간에도 지금 많은 분쟁이 확대되고 있고 그만큼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오는 조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 대응 전략들을 세울 때 그런 거에 상대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대전략과 우리가 우리 한국의 국가 전략을 조화시켜가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대국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그 찬핵이냐 반핵이냐 이런 굉장히 좁은 문제로 자꾸 몰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견지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함으로써 우리도 효과적인 전략과 대응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확장 억제 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한국의 자구적인 노력과 연계해서 그 최첨단 전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삼축제가 관련돼 가지고요. 현재 너무 육상 기반 중심의 전력 노력을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육상, 공중, 해상을 아우르는 또 융합된 삼축체계 능력 강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한미 동맹의 강화 측면과 연계해서는요. 우리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기여를 통해서요.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좀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미국과의 어떤 융합된 확장 억제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촌 얘기는 해군 출신이셔서 하시는 말씀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삼축을 뭐 육해공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 출연하셨던 전문가들이 다 일치하게 했던 맞습니다. 말씀이시니까요. 예.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미국의 핵 확장 기조 변화와 우리의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